안녕하세요. 명희학교장 문선희 수녀입니다. 어느새 노란 은행잎들과 붉은 단풍들이 함께 잘 어우러져서 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본교에서는 학부모님 대상 연수로 발달장애인 창업과 관련되는 비대면 연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선진학교에서 발달장애인 교육, 창업을 주도한 복지대학교 이윤우 팀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초빙하였기에 살아있는 생생한 정보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창업은 당사자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고 또 가족들의 도움과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그래서 오늘의 연수를 통해서 가족들의 협조와 이해를 통해 이미 길을 만들어 가신 창업 사례와 또 새로운 소식들을 들으면서 부모님들이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것은 늘 변하지 않는 푸른 소나무가 곁에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향한 학부모님들의 늘 푸르고 오롯한 마음이 있기에 또 세상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그 아름다움을 잘 펼쳐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해 또 의지를 또 갖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그 꽃을 잘 피워낼 수 있도록 저는 기도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본교까지 내교하셔서 또 강의를 해주시는 이윤우 팀장님과 또 연수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본교 신현수 진로담당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 전하면서 모쪼록 유익한 연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부모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예학교 진로전담 교사 신현수입니다. 오늘의 연수는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장애 학생의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계획되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와 함께 장애 학생의 진로도 다양해지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진로 중 발달장애 학생 가족 창업이라는 좋은 실제 창업의 사례가 가까운 우리 지역에 있어 연수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연수를 통해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장애 학생 진로에 대한 시야가 확대되시기를 바라봅니다. 또한 상황과 현실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 사례의 특수성 속에서 진로에 대한 보편성이 담긴 정보들을 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신 강사분은 선진학교에서 학교개혁부장으로 근무하시면서 가족창업이라는 새로운 진로 모델을 만드셨고 현재 한국복지대학교 기획팀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이윤우 선생님이십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해서 큰 박수를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 큰 박수를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연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달장애인 가족창업의 이해와 실제 강의를 맡게 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기획팀장 이윤우 연구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번 기회에 발달장애인 가족창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게 돼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하는 도중에 이렇게 하는 말들이 좀 불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특수교육이라든지 이 장애인 복지라든지 이런 고용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답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래 특정한 효과를 본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적용을 한다든지 모든 장애 학생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정답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틀린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또 이런 식으로 해결한 사례도 있구나, 이런 정도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의 실제 사례인 두빈나래를 통해서 우리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고 실제 창업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은 최초로 그 한국 선진학교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 기업 부장으로 있을 때 이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지원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그 추진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제가 국립한국복지대학교에 오기 전까지 저도 한국선진학교에서 이제 특수교사, 특히 진로 직업교사로서 제가 한 13년을 근무했었습니다. 근데 13년 동안 이제 근무해 오면서 이 발달장애인, 특히 지적장애라든지 자폐성장애라든지 이런 중증장애 학생들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발달장애인은 혼자만의 이런 어려움이라든지 직업을 가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발달장애가 장애 학생이 한 명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나 모든 장애가 다 그렇겠지만 타 장애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가족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처음 저희가 준비를 해봤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계속 13년 동안 한국선진학교에서 이제 직업 교육을 좀 담당하다 보니까 직업 교육의 좀 한계성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제가 진로 직업 교육 현황이랑 주요 문제점을 보면 아마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일 겁니다. 뭐냐면 저희가 발달장애라고 하더라도 발달장애도 보시면 경증장애와 중증장애의 이 진로 직업 교육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그리고 적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달라져야 되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직업 교육 과정이 모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선생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보면 거진 60%가 특히 중고등학교를 말씀드립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특히 기본교육과정의 거의 60%가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직업을 우리가 제일 많은 시간과 제일 많은 노력들을 해서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진로직업 교육에서도 우리 특히 특수학교 선생님들은 많이 느끼실 건데 점점 발달장애 학생들도 중증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진로직업 교육에서 그렇다 보니까 경증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직업 교육에서 계속 배제가 되는 경향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을 다시 우리 직업 교육 과정으로 엮고 학교의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넘어서 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장애인 고용 서비스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물론 왜 그러냐면 이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또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직업 교육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가르치 가지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가르쳤으면 다음 단계인 장애인 고용,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가 돼야지만이 이 우리 직업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직업 교육 과정이 이루어져 있는 부분은 가장 큰 원인은 장애인 고용 서비스 자체가 취업과 관련돼 있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점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제가 밑에 PPT를 만들 때 밑에 보시면 벽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즉 뭐냐면 지금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정책을 보시면 밑에와 같은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근로 의지가 있으며 기초 직업 소양이 갖추어져 있거나 잠재 능력을 가진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즉 쉽게 말해서 중증 발달 장애인들처럼 아예 작업 의지라든지 표현할 수 없고 기초적인 소양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은 대상으로서 아예 접근성 자체가 없다고 지금 돼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대다수의 제가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관계된 분이 있거나 이럴 때 오해 없으시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법적으로부터가 근로 의지가 있으며 기초 직업 소양이 갖추어져 있거나 잠재 능력을 가진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중증 발달 장애 학생들이 기존의 장애인 고용 서비스에 참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밑에 보시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 혜택 제외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정책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국가가 나서서 그 장애인 고용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 돈을 걷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돈을 전부 모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모았는데 중증 발달 장애라든지 또는 최중증의, 즉 기초 직업 소양이 없는 장애인들은 이런 혜택을 아예 받지를 못하는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저도 이 부분에 이 연구에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중증 발달 장애 학생이라든지 또는 중증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고용이라든지 특수교육에서만 배제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보이시는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도 이런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이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고 중증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지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 쉽게 말하면 저희가 지금 사실은 제가 처음 특수교사가 됐을 때보다는 중증 발달 장애 학생들이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갈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라든지 보호작업장이라든지 근로작업장들이 많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전보다는 중증의 장애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복지 분야에서도 복지 분야에서도 우리 장애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좀 장애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용료를 낸다든지 일도 하고 돈을 내고 일을 하는 이런 양식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 있고, 장애가 심할수록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중증 장애인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장애가 좀 경할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구조가 돼 있다는 것이 조금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처음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을 하기 위한 첫 번째 했던 작업이 그거였습니다. 어떤 구조로 어떤 방법으로 설계를 해서 중증 발달장애 학생들, 최중증 장애 학생들이 어떻게 고용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겠는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그 서비스 모델의 이제 방향을 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일할 권리는 천부적인 것이다. 이거를 명제를 깔고 갔습니다. 즉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호모 라보란스라고 삶을 지배하며 노동하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저희가 직업을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주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종속적인, 즉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근로자들은 무조건 본인이 하고 싶은 일보다는 시켜서 하는 일이라든지 자기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기존의 노동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맞죠. 이게 전통적인 우리의 그 노동과 직업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깨지 않는 이상은 사실 체중증의 발달 장애인의 고용이라든지 이런 가족 창업들이 뭐 여러 가지들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다시피 저희가 직업이라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 묶여 있거든요. 즉 근로 의지가 있으며 기초 직업 소양이 갖추어져 있거나 잠재 능력을 가진 장애인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내용을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특수교사로 근무했던 경험으로 보면 저희가 아무리 그 중증장애, 즉 제가 말씀드리는 중증장애는 물론 직업적 중증에는 우리 발달장애인 전체가 다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도 직업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애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장애 그 학생들, 발달장애 학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즉 근로 의지를 표현할 수도 없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표현할 능력도 안 되고 또 잠재적인 직업 능력도 가지지 못하고 했던 학생들은 계속해서 배제가 되고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런 것 같으면 일단 직업에 대한 즉 노동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인식의 전환을 한번 해보자. 지금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예전에는 그 저희가 노동 직업적인 산업 사회나 또는 산업 사회를 지내오면서 이런 직업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계와 생산력에 너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일반적인 그 사람들도 보면 장애가 없는 우리 일반인들도 보면 일이라는 부분이 예전만큼 생산성이라든지 경제성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본인이 원하고 또 본인이 희망하는 돈은 적게 벌지만 생산은 많이 하지 않지만 자기 의미에 두고 직업을 구하는 부분들이 지금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 좀 주안을 해서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경쟁이라는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직업이라는 부분이 자기가 직업을 가지게 됨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냐면 물론 경제적인 혜택도 있지만 사회 참여라든지 자기의 지위라든지 자기의 선호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부분을 명제로 깔고 다음 네 가지 이 방향성을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노동의 가치 재해석이고요. 즉 쉽게 말씀드려서 자 제가 제일 어느 순간부터 싫어했던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발달장애인 직업 교육에 있어서 좀 듣기 싫어했던 말이 적합직종입니다. 저희 특히나 중증장애인 기존의 그 저희 장애인 고용 시장이라든지 직업 교육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 중에 하나인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해서 그 적합한 직종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처럼 절대적인 방법처럼 이런 생각이 왔습니다. 근데 물론 맞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수의 발달 장애인들이 그동안 아예
고용시장에서 배제됐던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들어온 것도 맞지만 또 이 적합직종이 오히려 벽으로 느껴질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보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제가 특수교사로서 느낀 그 경험 중에 크게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자, 적합직종이라고 만들어 놓고 보니까 여기에 맞지 않는 학생들은 모든 교육이라든지 교육 단계에서부터 배제가 되고 고용시장에 배제되는 거는 아무 그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차후에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지원들을 아예 배제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목격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적합직종이라고 만들어 놓고 우리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떤 또 문제점이 있었냐면은 자, 학생들, 즉 장애 학생의 선호라든지 장점이라든지 또는 기술적 능력이라든지 장애 정도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일에 이 학생들을 맞추게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적합직종이라고 하나의 그 틀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에 사람이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학생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기 적성과 희망력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일반 학생들 같으면 대학 입시에서 자기의 적성과 선호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일을 해낼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되는 학생들을 선택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제외시키고 생각을 해본다면 노동의 가치를 우리가 좀 재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하면 노동은 보편적인 삶의 활동이고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의미 있는 활동만 하더라도 또는 사회 참여가 가능한 모든 활동들을 하나의 노동으로 보자. 자, 비슷한 예가 있었죠. 예전에 요즘에는 사노동도 직업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중증 발달 장애 학생들한테는 체중증 장애 학생들한테는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라든지 사회 참여가 가능한 모든 활동들을 하나의 노동이라든지 직업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직업의 개념을 확산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장애인 당사자의 성호와 사회 참여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된다. 즉 여기도 적어놨지만 단편적인 적합직종 및 직무 개발이라든지 직업 역량 개발 중심의 고용 지원들은 일단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직업적인 잠재 능력을 가진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오히려 장애인 당사자의 선호와 그다음에 이런 직업을 했을 때 이 중증의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에 잘 참여할 수 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일자리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노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장애인과 함께하는 모두를 지원한다. 보니까 함께 오타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근로 의지가 있으며 장애인 고용 서비스에 보시면 근로 의지가 있으며 기초 작업 직업 소양이 갖추어져 있거나 잠재 능력을 가진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이 말은 뭐냐면 장애인한테만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만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원을 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달장애인, 중증의 발달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은 가족 전체가 다양하게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 대상을 넓혀야 된다. 즉 장애인과 함께하는 모두를 지원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제 경험상으로 학생들, 저도 이래 장애 학생, 발달 장애 학생들을 많이 취업시킨 경험이 있는데요. 이 경험을 토대로 보면 우리 발달 장애 학생들이 고용이 유지되지 못하고 중간에 사퇴하는데, 대부분 우리 발달 장애 학생을 회사에서 내보내는 사람은 사장님이 아니더라고요. 사장님은 어떻게 해서든 뭐 예를 들어서 뭐 본인하고 일을 같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대부분 퇴사를 시키거나 또 이 적응을 못하게 적응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죠. 그 적응을 못하고 나오는 이유가 사장님 때문보다는 같이 일하는 동료 근로자들 때문에 이런 마찰들이 생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 지금 현재 고용 서비스에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나 이런 데서는 사업주를 지원하거든요. 장애인과 사업주만을 지원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옆에 일하는 동료 근로자인데, 실제로 혜택은 사업주하고 장애인만 받고 있으니 그 나머지 사람들은 또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일을 같이 하거나 같이 일에 생산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동료 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든지 우리 장애인을 중심에 두고, 우리 발달 장애인을 중심을 두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제 그런 점을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적 고용 지원 체계 구축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우리 그 복지, 교육, 사실 고용 이런 부분들이 담당하는 기관들도 다 틀리고 또 같이 이렇게 협업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합해서 장애인에게, 특히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통합적 고용 지원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을, 네 가지 원칙을 두고 이제 만든 것이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발달 장애인 가족 창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이제 한 방법을 생각했던 게 이제 가족 창업, 발달 장애인 가족 창업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발달 장애인 가족 창업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발달 장애인 가족 창업 지원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그 처음 들어보시는 기관일 건데요. 실제로 그 재단법인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관의 역할은 뭐냐면 이런 장애인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 중소기업 벤처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고요. 이제 이 기관에서 장애인 기업이라는 부분을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보면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으며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장애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뭐가 좋느냐? 즉 쉽게 말하면 공공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금 혜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또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 기업이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이 지금 현재 장애인 기업들 보시면 87.4%가 소상공인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 장애인 기업을 통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창업을 한 부분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3,416개사가 지금 현재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장애인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해야 되기 때문에, 즉 쉽게 말하면 사장님이 꼭 장애인이 돼야 된다. 이제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저희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이거였습니다.
보시면 장애인이 소유하고 경영하고 있으며 이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즉 쉽게 말해가지고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아예 배제가 되는 거죠. 즉 저희 학생들도 발달 장애 학생들도 보시면 소유는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장애인이라고 기업을 소유를 못하거나 뭐 집을 샀는데 그 집이 본인의 소유로 등기를 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존의 장애인 기업의 그 정의에서 보시면 경영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즉 발달장애 학생이 직접 경영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또 혼자서 경영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발달장애 가족 창업 사업을 처음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이거였습니다. 이 문구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하고 저하고 제일 첫 번째 했던 작업이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직계 가족이 함께 경영하고 있으며 이제 이 문구를 즉 경영하는을 직계 가족으로 바꾸는데 큰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 기업하면 가족 창업을 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했던 것이 이제 그 한국선진학교하고 이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해서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공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 했던 부분이 이제 그 한국선진학교 내에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특화 사업장을 개설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법은 바꿨기 때문에 그 가족 창업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발판을 마련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가족들이 그 사실 실제로 이제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이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는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교육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진학교 내에 이제 쉽게 말하면 창업 컨설팅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을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했던 부분이 총 그 20명을 뽑았습니다. 즉 보호자 10명.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도 함께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함께 경영하거나 또는 이런 일자리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 10명에서 총 20명을 모집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모집을 하고 보니까 총 20가구가 모였습니다. 첫 번째 그 특화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즉 교육 인원을 뽑는 과정에서 총 20명의 가족이 20가족이 참여를 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모집 인원의 2배가 모인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발달장애 청소년을 꼭 넣었지만은 이 보호자하고 발달장애하고 같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뽑을 때 주로 했던 부분이 뭐냐면 발달장애 학생들 중에서도 중증장애 학생들을 뽑았기 때문에 함께 교육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처음 계획은 그 보호자와 발달장애인이 같이 교육을 하는 거에 목적을 뒀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물론 그 학생들도 참여는 했지만 교육 자체를 좀 따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비지쿨 가족 창업 동아리 회원이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놓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발달장애인 가족 특화 사업장을 학교에 설치하기 전부터 사실 저희는 그 청소년 비즈쿨이라고 즉 비즈쿨은 그겁니다. 비즈니스 앤드 스쿨이라 해가지고 그 창업진흥원 즉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창업진흥원에서 이런 비즈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 비즈쿨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동아리를 통해서 창업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창업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수학교지만 저희가 이거를 신청을 해서 비즈쿨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했던 부분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비주크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 저 발달장애 학생이 혼자서 창업하는 건 어렵겠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가족 창업, 그다음에 친구와 함께 창업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가 함께 창업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첫 번째 제일 쉬웠던 게 학부모님들을 설득을 해서 그 비주쿨 가족 창업 동아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런 가족 창업 특화 사업장이 개소를 하고 교육을 한다고, 창업 교육을 한다고 했었을 때 많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전부가 다 참여한 건 아니지만 이 가족 창업 동아리를 이렇게 쭉 지속해 왔던 분들이 같이 교육을 하는데 동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혜택이 있었냐면, 물론 이런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특화 사업장은 그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 센터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혜택이 있는지를 보시면, 먼저 창업 교육 및 실습 교육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진학교 내에 실제로 저희가 한 공간을 빌려 가지고 사무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받으시고 실제로 그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창업이라는 부분들을 실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 후에도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그 창업 컨설팅을 이렇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다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이제 사업화 및 점포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드렸습니다. 즉, 이 지원 자격이 뭐냐면, 지원의 내용은 뭐냐면, 창업 사업화에 필요한 그 2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자부담을 20% 지원하는 내에서.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2천만 원이 20%면 한 400만 원은 자부담하면은 나머지 1,600만 원은 창업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컸던 게 이제 점포 지원인데요. 이제 이 점포 지원은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근데 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잘못 이해하시면 큰일 나는 게 1억 3천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1억 3천만 원을 전세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계약 자체를, 이 점포 계약 자체를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 센터 이름으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포의 전세금 있죠. 이 전세금은 나중에 5년 동안 기한을 두고 3년 동안 기한을 두고 3년이 지나면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 센터에서 다시 가져가는 겁니다. 다만 처음 점포가 없으신 분들, 그 창업 장소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무이자로 무담보로 이렇게 그 창업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요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자 혜택부터 지원 단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가 왔고 방법을 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그 첫 번째 사업 품목을 누룽지로 했습니다. 저희 또 한국 선진학교가 좀 유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한국 선진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공과가 있었고요. 전공과에서 학교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가족 창업 특화 사업장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했던 것이 사업장이 있었고, 실습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었고, 또 이것들을 활용해서 그 창업 아이템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을, 제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까 소개드렸다시피 제가 한국 선진학교에 있을 때 학교 기업 부장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가족 창업을 할 때가 학교 기업 부장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학교 기업에서 누룽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누룽지가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이런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해서 어머님들이 이 학교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이 누룽지 사업을 받아서 기술을 전수해서
이 누룽지 사업을 실제로 장어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한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20시간의 교육 시간이 소요됐는데 첫 번째가 이론 교육이 40시간, 그다음에 실습 교육이 80시간이었습니다. 이 이론 교육 안에서는 여러 가지 뭐 식품 제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있었고요. 창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 이제 실습 교육 80시간은 실제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론 교육은 학부모님들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발달장애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을 중증의 발달장애 학생들이 이제 교육을 받는 게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또 실습 교육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이렇게 실습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학교 학교 기업이었기 때문에 중증의 발달 장애인도 저희 쪽에 와서 계속해서 이런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어느 정도 이런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누룽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실습 교육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여기서 저희가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왜 하필 누룽지였을까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창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품입니다. 그죠? 자, 아이템, 즉 사업 아이템입니다.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팔 것인지. 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면 왜 누룽지를 했는지를 좀 이해가 되실 건데, 누룽지를 선택할 때 첫 번째가 생각했던 게, 제가 이 부분은 학교 기업을 처음 할 때 저희가 학교 기업을 만들고 그 사업 아이템을 누룽지를 했던 이유하고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가 지속적으로 판매가 있어야 되고, 특별한 전문적인 능력이 없더라도, 고도의 뭐 정밀성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없더라도 최대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먹는 것밖에 저는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거면 식품이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만들어서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뭐 전문적인 뭐 전자 제품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분야의 제품보다는 좀 수월했습니다. 즉 초심자가 참여하기가 가장 쉬운 아이템이 식품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이 식품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죠. 짧습니다. 유통기한이 먹는 거는 짧고, 그래서 이 학교 기업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고민이었는데, 우리 학생들은 한 번에 많이 만들거나 또는 중간에 유통이 만약에 제대로 안 된다거나 주문이 안 들어오면은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즉 쉽게 말해서 많이 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 또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도 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품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특히 먹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때에 따라서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많이 팔린다든지 또는 더울수록 많이 팔린다든지 추울수록 많이 팔린다든지 이런 영향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고를 안 남기고 어떻게 하느냐. 특히 또 학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또 학생들이 만들기 때문에 학생들 방학기간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이유로 다른 교육과정 때문에 이런 지속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 또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식품 중에서 유통기한이 가장 긴 게 뭔가, 그리고 설사 유통기한이 좀 지나고 기간이 좀 지나더라도 절대로 먹어서 사고가 나지 않는 식품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누룽지였습니다. 그리고 쌀로 만들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호불호가 갈린다는 게 뭐냐면, 갈리지 않는다는 말은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전 세계 인구의 한 80%가 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쌀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한 60%가 주식을 쌀로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룽지를 먹는 데 있어가지고 혐오를 느낀다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유통기한이 웬만해서 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열로
건조해서 찍어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1년입니다. 누룽지는. 그러면 유통기간이 길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으로 상해서 먹었을 때 큰 병을 유발한다든지 다른 사고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확률이 작다는 거. 그 두 가지가 였습니다. 그래서 누룽지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가족 창업을 하는데도 이 누룽지를 그대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부분들을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창업 교육을 할 때 제가 바로 이 창업 교육의 기대 효과였습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창업이라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학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창업을 해야 할 거며 유통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는 이런 수익 구조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이런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전문적인 지식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 가족 창업 특화 사업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이런 창업 교육을 했다는 거 보고 이런 기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국내 최초입니다.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 교육을 받았던 분들 중에서 이제 7분의 가족이 참여를 해서 부모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하고 나서 재단법인 그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이제 이 사업이 저희가 실제로 창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실체인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회에 가서 이제 이런 가족 창업 사업장을 만들어서 이런 보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국회에다 해서 그 예산을 땄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완성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경북 안동시하고 그다음에 광주 강상구에 이런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사업장이 설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선진학교의 사업장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업장은 그 특수학교에서 그 창업을 그 실제로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또 학교의 문제점들 때문에 즉 학교의 문제점이라는 건 뭐냐면 학교가 가지는 교육기관으로서의 한계 때문에 이런 창업 사업장은 그 첫 번째 교육에서 끝나면서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선진학교 그 전공과에는 더 이상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특화 사업장이 운영되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한번 해보니까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이런 특화 사업장을 운영하니까 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양한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저희가 이제 BI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창업 보육센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학교가 대학은 가능한데요. 초중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에서는 이런 보육센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보시면 이런 창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창업 보육센터를 함께 보유를 해야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뭐냐면 단기간에 교육만 받고 창업을 했더니 다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보육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 보육하는 기간 동안에 장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계속해서 이렇게 제공이 돼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임대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육법상. 그렇기 때문에 학교 건물이라든지 이런 시설의 일부를 임대를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두빛나래 협동조합도 교육이 끝난 후에 그 사업화 자금을 받아서 바로 어느 정도 저희는 사실은 그 보육기관을 학교 내에서 이렇게 가질 수 있기를 좀 원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바로 창업으로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발달장애인 다른 부분에 이제 강주 강상구라든지 또는
경북 안동시에 만들어지는 발달장애인 가족창업사업장은 학교가 아니고 어쨌든 지자체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각 부분에 이제 쉽게 말하면 20억씩 지원이 갑니다. 그 특화 사업장에. 그래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교육과 보육센터까지, 창업보육센터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업 사례를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어떤 식으로 창업 과정이 이어졌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두빛나래가 어떤 식으로 창업에 성공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지를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두빛나래 협동조합이라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장애인 기업인데 왜 협동조합이라는 말을 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저희가 처음 만들 때부터 이제 저희가 창업 교육을 할 때부터 실제로 혼자서 창업하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혼자서도 그 한 가족만 이렇게 창업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주 의미가 뭐냐면 가족이 발달장애인과 함께 창업하는 게 이 가족 창업이기 때문에 한 가족만 하면은 사실은 이 발달장애인을 혼자서 부모님 혼자서 케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제 그렇다 보면 창업도 안 되고 돌봄도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 협동조합을 만들자. 즉 뭐냐면 가족들이 여러 가족이 모여가지고 이 여러 가족이 모여서 하나의 조합을 만들어서 기업을 만들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장애인 기업을 하나 만드는 거. 협동조합 아래 기업을 두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인 기업이기 때문에 가족 창업도 사장님은 장애인 당사자가 돼야 됩니다. 즉 사업자, 소유주는. 그래서 지금 현재 두빛나래 협동조합은 만들어져 있지만 이 장애인 기업 두빛나래의 주인은 그 장애인 학생입니다. 학생이 아니고 지금 졸업을 했으니까 학생은 아니죠. 이 장애인 당사자가 사업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주가 돼 있고 경영을 이제 두빛나래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함께 해주는 거죠. 부모님들이 함께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기업을 통해서 수익 창출,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누리는데 초점을 두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 아직까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발달 기업과 동시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즉 직장 내 평생교육을 만들어서 하는 것 운영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말씀드렸던 그 일할 권리라는 게 지금 발달장애인 지금 여기 같이 창업하신 이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이 학생들은 즉 발달장애 학생들은 중증의 장애 학생들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직업적인 능력이 거의 없는 학생들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8시간이라든지 아무리 장애인 기업이지만 들어와서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적인 능력을 가지고 한다는 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다 잘려도 사장님은 안 잘리잖아요.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장애 학생들이 와서 이 장애인 기업에 와서 이 중증의 발달 장애 학생들이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사장님으로서 사업주로서 같이 참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8시간 근무하는 것이 우리 발달 장애 학생들한테 특히 중증의 발달 장애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기업의 대표라든지 사업주로는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이런 일반 회사의 대표님이 일하듯이 막 그렇게 막 직업을 한다든지 그 직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상징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시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장애인 기업에서도 왜냐하면 월급을 받기 때문에 해야 되겠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든지 뭐 간단한 일이든 아니면 자기 와서 앉아만 있든 어쨌든 자기의 의무를 4시간 동안 하고 나머지 4시간 동안은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자기가 선호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평생교육기관, 즉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까이 있는 내 집에 가까이 있는 이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활동들을, 내가 좋아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평생교육기관을 직장 내 평생교육을 하려면 이런 장애인 기업에서 계속적인 그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족 창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경영에 참여하시는 가족들이 뭐 돈을 받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 두빛나래 협동조합은 이 학생들이, 즉 중증장애인 발달장애 학생들이 돈을 받는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자, 협동조합의 어머님들은 와서 경영에 참여해주고 같이 일을 도와주고 중증 발달장애 학생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또 경증장애 학생들을 고용을 해서 이 경증장애 발달장애 학생들이 생산성을 내고 중증 발달장애 학생들은 그 생산 수익의 일부를 같이 가져감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평생교육기관에서 자기가 원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여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호 활동들을 함께 해 나감으로써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족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발달장애인 가족의 사회적 참여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게 밑에 보시면 사회적 협동 경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여러 부모님들이 시간을 내서, 즉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중증 발달장애 학생들이 큰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서 경증장애 학생들, 고용한 경증장애 학생들과 함께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렇게 부모님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고 이런 중증 발달장애 학생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만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평생교육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즉 가정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되기 위해서 했던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그거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협동조합을 만들 때 가장 큰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안정되고 지속적인 일자리와 그다음에 지속적인 돌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족이, 아무리 가족이지만, 실제로 어머님들 죄송하지만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 가족들한테는 좀 죄송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시면 다른 가족이 월급을 받거나 수익을 창출하면 가족 내에서도 발달장애인한테 안 돌아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건 옛날에 제 예였는데요. 제가 취업시킨 발달장애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한데 그 학생은 좀 경증장애인이고 좀 대기업에 있는, 대기업은 아니었고 중소기업을 넘으시는 중견기업에 취업을 해서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받았던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실제로 제가 가서 한 5년 뒤에 가서 이렇게 만났는데 돈을 많이 모았니? 이렇게 물어보니 돈을 하나도 못 모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옷이라든지 이런 걸 본인을 위해서 쓴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월급 받는 걸로 뭐 했니? 이러니까 미국에 유학 간 동생한테 다 붙이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같이 함께 참여하고 창업을 하지만 그 수익은 절대적으로 학생들 이름으로 나가고 최소한, 물론 이렇게 학생이 받은 월급을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겁니다. 이걸 멀리를 봤었을 때는 어쨌든 그 중증장애인 학생 그 자체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돼야지만이 계속 이 학생이 그 학부모님들이 사후에도 본인의 수익과 그런 부분들을, 본인의 돈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본인이 벌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창업 실제적인 그 돌봄이라든지 사회적 지원들을 계속해서 받아 나갈 수 있구나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협동조합을 우리가 생각했던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어쨌든 같은 아픔이라기보다는 같은 상황에 계시는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발달장애인 돌봄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성년 후견인 제도까지도 이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 물론 아직 거기까지 간 적은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다양하게 발전을 시킬 수 있기 위해서 혼자 창업하는 것보다는 이런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좀 그거였습니다. 이제 이 지금 보이는 장면들은 실제로 저희가 창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을 얻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PPT를 만드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누룽지를 왜 선택했으며 사업 아이템으로 왜 선택하게 됐으며 또 이제 이 부분은 이 사업화 시켰을 누룽지를 사업화했었을 때 어떠한 그 수익을 받을 수 있고 또 널리 제품이 팔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왜 이 PPT를 보여드리냐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PPT를 수없이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을 하는데 이제 이건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한테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이런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은 뭐냐면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처음 창업을 하려면 창업 자본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창업 자본이 넉넉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여러 학부모님들이 특히나 혼자서 창업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창업하는 경우에 이런 사업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금을 모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너무 많이 모여도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돈이 많이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이시죠? 네, 죄송합니다. 지원 사업에 앞에 보면 자부담 20%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 두빈나래를 시작하는 학부모님들은 즉 400만 원, 즉 2천만 원의 20% 자부담 이것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내고 그러니까 6분이니까 2,400만 원, 7분이니까 2,8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자, 2,800만 원의 그 사업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부분 두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부모님들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했고 두 번째는 돈이 너무 많이 모였을 때 이런 갈등들을 해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창업이라는 것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반인들도 창업을 하면 창업 성공률이 20%도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은 이런 창업 자금을 대고 하면은 결국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한도 내에서 잃어도 되는 돈 정도다. 이 정도 자금이면 내가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전혀 우리 가정 경제 상황에 문제가 없겠다 하는 정도의 돈으로 해야 된다고 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적은 자본금으로 시작하면 사실은 창업에 성공하는 게 떨어지죠. 그래서 생각했던 방법이 여러 가지 창업 자금 지원 사업에 도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PPT를 만드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어머님들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이런 PPT 교육을 만드는 컨설팅만 저희가 한 4번인가 5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즉 쉽게 말하면 창업 자본을 다른 데 지원받기 위해서 그 평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넘어오게 사업 자본 돈을 주는 건데 투자를 하는 건데 투자사를 찾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도 굉장한 중요한
창업 교육의 일부분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창업 자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모르셔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홈페이지, 즉 그 산하기관은 창업진흥원에 들어가 보시면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엄청난 사업들이 많습니다. 진짜로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업 교육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지원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 즉 1년에서 창업 후 1년에서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10년 정도 창업을 유지해온 분들이 계속해서 이 회사를 문 안 닫도록 지원해주는 지원금들도 있습니다. 지원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했다가 창업을 했다가 망했는데 재도약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자금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는 자본금 지원금들도 있고요. 여러 이름만 다르지 여러 가지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던 게, 자, 우리가 돈을 작게 내고 대신에 우리가 아이템과 이런 사회적 취지를 가지고, 즉 사회적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목적의 정당성을 설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사업 자금을 받아서 시작하자. 그러면 안 망한다. 왜 안 망하느냐? 투자자는 투자를 하고 나면 이 투자금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돈만 지원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투자를 해놓으면 투자자들도 그 투자한 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또 다른 후속 지원들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투자했던 여러 KT 또는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때가 되면 우리 누룽지를 사줍니다.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그 창진원에서 저희한테 사업 자금을 일부 지원했기 때문에 창업진흥원에서도 저희한테 누룽지를 주문합니다. 이제 이런 구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업 자금이 없어서 창업을 못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제 얘기를 듣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런 창업 사업 자금 지원하는 사업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창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어떠한 지원 사업들이 있는지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업 장소를 대여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술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컨설팅을 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셔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면 좀 더 도움이 있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하고 나서도 계속적인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저희가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프레젠테이션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사실 그 누룽지로 한다고 했었을 때 제가 학교 기업에서 누룽지를 한다고 했었을 때도 사실 반대가 엄청 많았습니다. 뭐냐면 누룽지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누룽지를 누가 사 먹냐. 왜냐면 우리가 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선입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득을 할 때도 여기 보시면 누룽지 사업을 한다 이러면 투자자들이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은 투자자들은 시장의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살가공식품 시장이 5조 원 규모다. 그리고 4년 만에 2.2배가 성장했다. 그리고 누룽지만의 시장 규모는 지금 1,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투자자들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정하는 데 가장 큰 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누룽지를 식품 가공, 즉 누룽지를 가지고 했던 여러 경쟁 업체들을 한번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이 기업은 그 누룽지 차를 만들어 가지고 100억 원대 매출을 올렸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극이 되는 거죠. 투자자들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업 아이템을 설명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하고 이런 기업들, 즉 저희 두빈나리 협동조합과 그다음에 이런 민간기업과의 특징과 장점들을 비교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런 겁니다. 이 부분 PPT를 보여주는 것은 첫 번째로 그 문제점을 창업을 하는 첫 번째 단계가 그겁니다. 문제점을 찾아야 됩니다. 자, 내가 어떤 사업 아이템으로 할 것인지를 정할 때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했었을 때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한 사업 아이템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제품을 팔았을 때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을 일단 견본품을 만들죠. 그 견본품을 만들고 초기 고객들의 반응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어떤 평가들이 내리고 내가 주로 타겟으로 해야 되는 고객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시장 조사죠. 그죠? 자,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이 제품을 살 소비자가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사업화의 가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애플의 스티브 잡스 역시 처음 저희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제품이 굉장히 뛰어났지만 결국 판매 실패로 CEO 자리에서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즉 그거는 시장이 안 만들어졌던 거죠. 즉 개인용 컴퓨터를 살 만한 시장들이 형성이 되어 있지도 않고 소비자의 필요성도 없었는데 제품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제품이 망하게 된 거였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생각할 때 자주 하는 실패 사항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되고 무조건 만드는 제품이 독창성이 있고 창의성이 있어야지 성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독창적이나 창의성이 있으면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라도 그 제품을 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시장 조사를 해본 결과 누룽지가 어느 정도의 시장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판매 유통에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보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경쟁업체 분석을 했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업체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제품이랑 어떤 것들이 틀린지, 우리 제품이 타 제품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거를 파악한 후에 그 다음 번째 했던 게 이제 수익 모델이었습니다. 자,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도 즉 기업입니다. 그죠? 기업을 만들어낸 겁니다. 협동조합이지만 협동조합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하고 똑같은 수익 모델이 필요합니다. 즉 수익을 내야지 기업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수익 모델을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여기 첫 번째 부분이 이제 다양한 인증을 통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돈으로 자본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창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창업 사업에 도전을 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 첫 번째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 창업을 했을 때 기업에 주는 인정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단 저희는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 기업 인증을 충분히 받겠죠. 왜냐하면 사장님이 우리 발달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인증은 깔고 갔습니다. 두 번째, 어머님들이 경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죠?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같이 그걸로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가족 창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아버님들도 좀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이제 발달 장애 학생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분들이 어머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머님들이 한 3분 모이니까 아버님이 들어오시기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원이 다 어머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경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여성 기업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 그 발달장애 학생이 사업주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학생이 사업주로 하기 때문에 여성 기업 인정을 쉽게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장애인 기업 인정만으로도 저희가 이런 공공구매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지만 여성 기업도 우리 못지않게 지원 사업들이 많고 또 혜택이 많거든요. 벌써 여성 기업과 그 장애인 기업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지원 사업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리한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사업이 유리한 점이 이런 다양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 모델에서는 이런 인정을 통하면 공공기관 우선 구매 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학교도 마찬가지고 관공서, 정부기관, 공공기관은 자신의 예산의 1% 내지 2%를 이러한 그 공공기관에서 이런 인정을 받은 즉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여성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관에 인정을 받은 업체의 물건을 사주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점수화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공공구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누룽지하고 이 공공기관에서 누룽지를 왜 살까? 기념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공공기관들도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고 난 다음에 기념품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일반 기업들도 기념품, 즉 은행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장애인 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프로그램이나 하면 기념품들이 꽤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 공공기관에서도 1% 내지 2% 정도 꼭 이런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에 그거를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저희가 수익 구조로 가져가는데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증을 통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로 저희가 수익 모델을 하나 잡았고요. 두 번째는 감성 마케팅을 위한 판매 및 유통망 구축이었습니다. 감성 마케팅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그냥 똑같은 물건을 살 때는 어쨌든 필요한 똑같은 기능과 제품의 물건이 있으면 그 제품에 감동을 주는 스토리가 있는 그 제품에 사람들이 물건을 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이라는 그 스토리와 또 발달장애인들이 직업에 참여한다는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마케팅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했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제품 개발을 통한 고급 브랜드 전략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누룽지를 제품으로 선택한 마지막 이유였는데요. 누룽지가 실제로 다양한 제품으로 파생하는데 굉장히 큰 그러니까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룽지에 상황버섯을 넣으면 상황버섯 누룽지가 되고요. 그죠? 동충하초를 넣으면 동충하초 누룽지가 됨으로써 이 건강식으로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코코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섞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새로운 간식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개발하는데 좀 쉬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두빈데라가 전부 어머님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밥짓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룽지를 만드는 데의 노하우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또 이런 음식들을 다양한 레시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활용도를 넘어서는 데는 누룽지가 괜찮겠구나.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누룽지를 찍어서 만들면 지금 현재 현미하고 잡곡하고 이런 식으로 누룽지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다가 조금 건강식으로 해서 상황버섯을 넣게 되면
제품의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 브랜드가 높아지고 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매출 상출에 더 도움을 되기 위해서 지금도 두빈나라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그 누룽지를 활용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수익 모델로 잡았던 게 이제 해외 시장 개척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실제로 이 말을 적었을 때 그 투자자들은 모르겠는데 다른 어머님들이나 두빈나라의 어머님들이나 주변의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누룽지로 무슨 수출을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 누룽지 특성을 좀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어머님들 그 밀가루는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쌀은 그 알레르기라든지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뭐 없지는 않는데 쌀을 먹어서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은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식물이기 때문에 곡식이기 때문에 혐오감을 갖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안 먹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게 있지 않습니까? 유통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게 구호식품으로 좀 개발을 한번 해보면 어떤가. 긴급 구호식품으로. 근데 이제 거기 지금까지 좀 어려운 거는 긴급 구호식품에는 좀 이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되기, 아니 그 재난이나 이런 거 발생했었을 때 빨리 보내주고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영양들이 골고루 들어 있어야 되는데 누룽지에는 좀 단백질을 이렇게 첨부하는 방법이 조금 아직까지 제가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지금 대학에 여러 국립대학이라든지 또는 대학의 식품영양학과하고 저희가 MOU를 맺어서 지금 연구 개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면 실제로 해외 시장도 개척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긴급 구호용 누룽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약 개발하게 되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판매처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수익 모델을 정확하게 가지고 또 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수익을 가지고 다시 우리 발달장애 학생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또 평생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수익 모델을 가지고 이제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우리가 생산을 했었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얼마만큼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계획화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충분히 꼭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 계획할 때 이 정도 가격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현미 누룽지 대짜분을 팔 때는 500g으로 하고 500g의 누룽지는 한 8,000원 정도로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판매 개수가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면 월 매출이 얼마 정도 될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발달장애 학생들을 고용할 수 있는지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과정들이 또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치적인 예지 지금 월 매출액이 6,400이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 지금 이렇게 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복지 일자리 30명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여기 지금 신현수 스님이 계시지만 30명이 복지 일자리로 오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런 지원들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처음 계획을 세우고 목표로 삼았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이 발달장애인 가족 작업이라는 것을 교육하고 또 같이 논의하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해서 이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인 그 기업인 두빈나리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학생들도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근데 사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저와 그 두빈날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모든 걸 혼자서 다 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 기관들이 함께 도움을 받았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도움받은 기관만 하더라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그 다음에 창업진흥원, 그리고 그 중소기업 벤처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런 모든 각계 기관, 그 다음에 또 특수교육 쪽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원 사업을 했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첫 번째가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다 이거를 창업을 하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창업하면 다 성공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전을 하고 나니까 저희가 도전을 해야지만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 그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을 하겠다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교장선생님을 처음 찾아갔었을 때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네가 담당하고 있는 애나 잘 가르쳐라. 학생들만 더 신경 써라. 이거는 사업 계획서를 처음 들고 갔었을 때 그 교장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불가능하다. 이거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근데 저는 좀 그랬거든요. 그리고 주변의 선생님들한테 갔습니다. 교장선생님을 설득을 하려면 다른 또 부장 선생님들이나 동료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얻고자 갔었을 때 단 한 명도 성공할 수 없다.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다.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 기업할 때도 똑같은 말 들었습니다. 누룽지 체험 한다고 했을 때 미쳤다고 했고 이걸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어쨌든 도전을 하고 그 도전이 성공하기 위한 여러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성공화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뜻깊었던 거는 그거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두빈날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두빈날의 어머님들을 잘 만난 거죠. 학부모님들한테도 찾아가서 일단은 창업을 하려면 학부모님 가족 창업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을 모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머님들한테 찾아가 이렇게 처음 얘기했을 때는 진짜 반응들이 다 학교 선생님이 맞는지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뭐 이런 오해도 받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 해 두 해 같이 해보고 교육을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졌던 거고 또 그 다음에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이 6분의 7분의 이 어머님들이 뜻이 맞는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혼자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씩 넘어올 수 있었고 벽이 생겼을 때 이 벽을 넘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도전을 하게 되면 도전을 해야지만이 결과가 나온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도 현재 두빈내래가 나온 지가 이제 만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넘어야 되는 산도 많고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아까 그 강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제 나름대로 이 추진 방향이었습니다. 그 추진 방향, 노동의 가치 제서 그다음에 뭐 모두 함께를 지원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빈나래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로 인해 가지고 가장 좋았던 점은 어쨌든 국회를 통과해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2군데의 특화 사업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실체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기재부라든지 국회에서도 통과가 돼서 돈인 지원 사업이 돈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여러 선생님들이 필요한 부분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창업 쪽에서
가족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제 능력 한에서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겨운 얘기들을 많이 오래 해서 죄송스럽고요.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영광이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